자, 만주족 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만주족의 가장 첫 번째 역사 기록에 남겨져 있었을 때는 바로 발갈족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발의 피지배민족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었고요. 그리고 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송나라가 있었을 때 북방 유목민족 중에 하나인 여진족으로 금나라를 세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다시 금나라가 망하면서 세력이 위축되어 있다가 이제 몽골 절로 도망가고 명나라 세워지고, 그리고 명나라가 다시 약해진 틈을 타서 다시 중국 본토 쪽으로 이제 공격해 오게 되는데, 이제 그때 그들은 금나라의 후손이다 라고 해서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고, 이후에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꾸게 되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여진족이라고 부르지 않고 만주 지역에 살고 있는 만주족이다 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자, 만주에 이제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있고, 이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팔기제라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군사 제도를 통해서 이제 또다시 여진족을 통일하게 되고요. 금나라의 후손이다 라고 해서 후금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이제 조선에서도 정묘호란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겠죠. 팔기제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 이들의 독특한 이제 군사 제도예요. 그래서 자신들만의 그런 유목민족만의 특징을 살린 그러한 8개의 이제 색깔 다른 이제 군대가 되어 있고, 이게 처음에는 만주족만 있는 그러한 팔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몽골인들도 팔기를 만들고 한족으로도 팔기를 만들어서 점차 이렇게 자신들만의 군사 기반이 커져가고 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방금 봤던 것처럼 8개의 색깔, 옷이 다르잖아요. 옷도 다르고 깃발도 다른 걸로 구분을 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네들은 군사 조직이자 지배 집단이에요. 그래서 본국과 토지를 주는 굉장히 좋은 엘리트 군인들이었다. 특히 이들의 특징은 한족과 분리해서 거주해요. 그러다 보니까 팔기의 호적도 별도로 관리하여 만주족 고유의 모습을 유지하는 그러한 군대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어서 이제 홍타이지, 즉 태종이 몽골을 정복하고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병자호란을 일으켜 조선에 쳐들어오게 되고, 그때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인조가 굴욕적으로 항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홍타이지 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순치제는 이때가 이제 명나라가 멸망을 해요. 이 전까지는 이제 명과 청이 이제 공존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명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하고 이제 베이징 수도로 입성하면서 이제 만주 지역에 살고 있던 애들이 이제 중국 본토로 들어오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태평성세라고 해서 청나라의 가장 최전성기를 찍은 세 왕이 있습니다.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이렇게 세 왕이 있고, 우리는 이 왕들이 각각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세 황제 같은 경우는 워낙 청나라의 최전성기를 찍었던 황제들이기 때문에 중국 드라마의 주인공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몽정 황제의 연인이었나? 뭐 약간 그런 식으로 굉장히 드라마 소재로도 이 시기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혹시 중국 드라마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한번 눈여겨보도록 해요. 자, 우선 이제 강희제 가보도록 할게요. 강희제는 8살의 왕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무려 60년 넘게 왕위에 올라 있던 인물입니다.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무래도 얘네는 근거지가 만주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쪽에 얘네들이 근거지가 있고, 그때 이제 남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자성이 반란을 일으킬 때, 막 이 지역을 이제 이자성, 즉 명나라의 그런 농민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있었을 때, 이때 이들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청나라 쪽을 도와준 명나라 장수들이 있어요. 그 명나라 장수들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오3개 상가의 경정충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바닷가 근처에 이런 근거지를 차지하고 있었던 명나라 장수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이자성의 난을 없애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 이 만주족이 이 본토로 들어올 때 도움을 준 사람들이에요. 도움을 준 사람들이다 보니까 도움을 준 대가로 청군에 협력한 명나라 장군들에게 영토를 줍니다. 이 바닷가 근처에 영토를 주고 독립적으로 징병, 징세, 관리, 임용권 등을 주는 독립국가의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세력이 점점 커지게 되면 오히려 청나라 황제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강희제는 얘네들이 위협적인 존재가 되다 보니까 이들의 세력을 꺾으려고 해요. 그럴 때 이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반란을 3번의 난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근거지를 번이라고 했기 때문에 3번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라는 말이고, 결국에 강희제는 이 반란을 진압하면서 이제 완전히 청나라를 이제 만주족의 국가로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봤던 3번의 난뿐만 아니라 이제 명나라의 그런 후손이었던 정성공이라는 사람 역시도 타이완을 근거지를 두고 이제 청나라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강희제가 이제 이 정성공 세력까지 완전히 진압하면서 반청 세력을 거의 다 물리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청 세력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 영토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국경 조약도 맺어요. 그걸 네르친스크 조약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맺었다라고 해서, 그래서 러시아와도 국경선을 확정하는 등 점차 지금의 중국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시기가 바로 강희제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옹정제 때가 되어, 옹정제는 자신의 아버지는 한 60년은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그에 비해서 한 10여 년간 굉장히 짧게 하지만 이때도 굉장히 이제 황제의 권력을 높이려고 하던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보보경심이라는 중국 드라마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이유가 나오는 보보경심녀라고 해서 중국의 보보경심이란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드라마가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 보보경심녀의 이제 시대적 배경이 고려 광종 때라고 한다면, 그 중국의 보보경심의 배경이 바로 이 옹정제 때라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황제권을 강화시켰다라고 합니다. 그 황제권을 강화시킨 이제 그 대표적인 제도가 이제 군기처라는 걸 만들어서 황제가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와 그리고 모든 결정권을 다 이제 황제가 갖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다. 그래서 옹정제 하면은 정말 강력한 왕이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때 또 하나 약간 TMI를 말하자면, 아무래도 이제 태자를 정하면 제가 다음 왕인 걸 아니까 굉장히 암살의 위협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내가 태자가 아니야? 형 죽이고 내가 태자 될 거야. 막 이런 일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옹정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우리 궁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뭐가 달려 있는 거 혹시 보이세요? 막 숭례문에 보면 이렇게 숭례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뭔가 달려 있는 게 있는데, 이 뒤에 누가 다음 황제가 될 건지 여기다가 뒤에 밀봉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옹정제가 죽기 전까지 이걸 절대 열어볼 수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누가 다음 왕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이제 태자를 미리 정해두지 않고 이 뒤에 몰래 써놓고 나중에 나 죽거든 다음 황제를 여기서 까보거라 라고 하는 그러한 뭐 제도를 실시했다라고 해요. 그만큼 이제 뭔가 황권에 위협이 될 뭔가를 다 없애려고 했던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 이름에 적혀 있던 사람이, 그리고 이제 옹정제는 방금 봤던 그런
공기처나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황제권을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세금 제도를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 새로운 세금 제도를 지정훈제라고 해요. 아까 이제 명나라 때 일조편법이라고 해서 땅에서 나는 세금과 이제 사람에게 내는 세금을 두 가지로만 딱 걷는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세금은 오직 땅만 가지고 걷는다. 자, 이런 뭐가 좋냐면, 이때까지는 사람에게도 세금을 매겼기 때문에 가족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는 가족이 아무리 많아도 세금은 땅을 가진 사람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땅 가진 사람, 뭐 지금도 부동산 가진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사람에겐 세금을 걷지 않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인구수가, 왜냐면 사람에게 세금을 걷지 않으니까 아무리 우리 가족이 많아도 상관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이름 그대로 은으로 세금을 걷는 것이고, 특징은 땅에서 나는 세금으로, 그러니까 땅이 있는 사람만 세금을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용정제에 뒤이어서 황제가 된 인물이 권륭제라는 사람이고, 이 권륭제는 직접 이제 대외 정벌을 할 만큼 굉장히 이제 용감한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위구르, 신장 위구르 지역이나 티베트 지역까지도 이제 정복을 해서 최대 영토를 확보한 시기가 바로 권륭제 때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청나라는 몽골과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도 유목민족이잖아요. 유목민족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몽골에서는 몽골인 제일주의만 채택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민족 간의 차별이 심했고, 결국엔 이로 인해서 강남에 살고 있는 한족들이 굉장히 반감이 많이 일어나서 결국엔 반란이 일어난 걸 알 거 아니에요, 이들도.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한족, 대부분의 이제 중국을 차지하고 있는 한족에 대해서 회유도 하고 강경책도 펼치는 이러한 두 가지 당근과 채찍의 그러한 방법을 펼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몽골인 제일주의와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회유책, 당근. 그래서 한족에게도 당근을 주는 방법, 그리고 반대로 채찍하는 방법, 어떠한 방법들이 있었는지 우리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강경책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변발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변발도 어디서 많이 봤을 텐데, 여기 머리가 이제 이 뒤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변발이죠. 유목민족들의 특징적인 머리입니다. 왜 머리를 저런 식으로 잘랐냐 라고 궁금해 할 수 있는데, 지네들은 아무래도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말 타고 다니는데 이 앞에 머리가 있으면 이 머리가 얼마나 거슬리겠어. 눈 시야를 가리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머리를 잘라서 이제 말 타기 편하려고, 이제 말 타고 다녀야 되니까 이런 머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청나라의 소수지만 지금 만주족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머리를 변발해라 라고 이런 포고령을 내립니다. 자, 중국과 외국이 통일되어 한 집이 되었으니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으면 다른 나라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우린 하나다. 그러니까 너네도 모두 변발해라. 변발 안 하면 엄벌에 처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협박성 포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문자의 옥이라는 거는 문자 잘못 썼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게 문자의 옥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한인학자를 동원해서 굉장히 많은 책들을 편찬하는 문화산업을 펼쳐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만주족이라고 이제 비방하거나 이제 중화, 한족이 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만주족의 통치를 방해할 경우 가혹하게 처벌한다라는 건데,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때 이제 한인학자가 책을 편찬하는데, 그 책을 편찬하는 과정 속에서 이 유자와 이 지자를 썼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황제가 옹정제였던 거죠. 뭐 옹정제 다음인가? 뭐 여튼 그때 이제 옹정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우리 방금 배웠던 것처럼, 자, 여기 봐봐. 옹정제에 이 머리, 모자 같은 거를 떼면 유자죠. 그리고 정자에서도 이 머리를 떼면 지자잖아. 이걸 보고 어떻게 해석을 했냐? 감히 우리 옹정제의 머리를 따겠다는 소리냐? 머리를 옹정의 머리를 없앤 이러한 한자를 썼다. 그 죄로 그 한인 학자는
처형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로서 탄압을 하는 게 이제 강경책의 하나였다라고 해요. 한편으로는 이제 회유책도 펼치는데 이제 그 회유책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만주인 관리도 뽑고 한인 관리도 뽑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수에는 차별이 있죠. 사람의 수에는 차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몽골인과는 다르다. 우리는 한족을 차별하지 않고 한족을 뽑긴 뽑는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한족도 관리로 선발한다. 회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한족의 문화를 존중해서 여러 가지 편찬 사업을 펼치게 되고 정조도 읽고 싶었던 책, 뭐 이러한 사고전서, 고금도서 집성. 그래서 실제로 정조가 관리들을 시켜서 중국 가서 저 책 좀 제발 구해와라 막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백과사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 때 굉장히 영토도 확장되면서 지금의 중국 영토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중국이 하나의 이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중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물론 한족이긴 하지만 이 외에도 조선족을 포함한 55개의 한족이 소수 민족이 존재한다라고 해요.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보여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한민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민족이 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이 있고 실제로 어딘가에서는 분리 독립을 시켜달라라고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91%가 한족이고 이제 한 8.5%가 소수 민족이다 라는 것.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어서 바로 이 청나라 때 아까 제가 권륭제 때 위그르와 티베트가 중국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신장과 티베트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분리 독립을 시켜달라라고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그들은 독립을 원하는데 중국은 왜 독립을 시키지 못하는지 그런 것과 관련돼서 한 영상이 있길래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제 다음 구글 퀴즈에 좀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